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조금씩 더운 것 같아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있는 남편을 만나 5년 동안의 장기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많이 싸우기도 했고 여러 번 이별 위기도 겪었지만 저희 둘 다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가며 계속해서 싸우고 화해하다 결국 결혼에 성공했죠. 장기 연애를 했던 만큼 신혼의 즐거움을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사이가 나쁘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오래된 부부처럼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반면에 남편은 수십억 자산가의 아들이자 제가 사는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후계자로서 큰 부자이기도 했는데 이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었지만 다행히도 남편과 시부모님은 돈이나 배경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의 바람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내조에만 힘을 쏟기를 원하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손주를 원하셨습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상관없이 둘만 낳아서 가족이 잘 사는 것을 바라셨습니다. 저 또한 아이를 좋아하고 빨리 가족을 늘리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의 조언을 잘 듣고 남편과 신혼 초부터 1년 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가서 2차례 검사를 받았는데 둘 다 건강하고 임신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주셨습니다. 금세 아이가 들어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부모님께서 슬슬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몸에 좋은 걸 다 해주셨는데 왜 임신이 되지 않냐고 짜증 섞인 말투로 말씀하시곤 했어요. 저는 죄인이 됐을 듯 고개를 숙이고 빨리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고 남편과 함께 여전히 밤마다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제 맘대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갈등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엇이 그렇게 급한지 이틀에 한 번씩은 뭔가를 갖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아가, 이거 용한 점칠해서 비싸게 사온 부적이야. 아이가 잘 들어설 거라고 하니까 너와 내 남편 패기 안에 넣어놔라. 그리고 부부 관계를 할 때는 머리를 동쪽으로 놓고 하라더라. 너희 요즘 잘하는 거지? 시어머니가 민망한 조언을 하셔서 얼굴이 벌개진 채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내. 어머님, 열심히 노력 중입니다. 어머님이 주신 부적은 100일 잘 넣어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는 내 마음속에 침투하고 있는구나.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꼰대 같아. 그래도 내 친구 중 한 명은 너처럼 바로 애기 모습을 지니지 못하는 며느리를 데렸는데 10년이 지났다. 깜깜무소식이라고 하더라. 아무 소용없는 말로 계속 며느리 삶을 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가엾냐. 나는 손주한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초장을 많이 사용하려는 이유를 이해해라. 불만을 품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해라. 어머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 안 되어도 우리는 꼭 아이를 가질 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고 남편과 계속 노력했지만 여전히 아이 소식이 없다. 없지만요, 3년 동안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가슴이 아픈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3년 동안 제가 임신을 하지 못해 거의 포기한 상태로 임신 이야기를 더는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건강하고 씩씩한 남편이 갑자기 우울증에 빠졌죠. 자다 갑자기 울며 살고 싶지 않다고 까맣게 느껴져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두고 정신과에 함께 진료를 받아봤는데 우울증 수치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의사께서는 약물 치료를 권하셨습니다. 약을 잘 복용하고 좋은 취미를 가지라는 조언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일 말고는 별다른 취미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가치 있는 취미를 가질 것을 제안했더니 만사가 귀찮고 피곤하다며 입에 술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풀리니 자주 술을 마시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일이 끝나면 항상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잔소리 하려다가도 우울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고만 봤답니다. 다행히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은 기분이 나아진 것처럼 보였고요. 술을 마신 다음 날은 살기 싫다고 하네요. 이상한 말을 하진 않았나요? 어떡하죠?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도 모른 척 눈 감아줬다가요. 그런데 2달 뒤 그 사람이 자다가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너무 놀랐고 침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남편은 귀를 막으며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악마 자식아, 꺼져. 나한테 명령하지 마. 난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할 사람이 아니야. 난 내 안에 두고 그런 미친 짓은 못해. 그냥 꺼져 악마야. 여보, 왜 그래? 악몽꾼이야. 당신은 이 소리가 안 들려? 악마의 목소리가 안 들리냐고? 저승으로 초대한다는 소리가 안 들려? 아이씨, 미치겠어요. 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여보, 정신 차려. 여기 당신과 나 말고 아무도 없어. 아무런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당신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여보, 정신 차려, 제발. 남편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지쳐 쓰러져서 잠이 들었고 다음 날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어나더군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 괜찮은 거야? 어젯밤 너무 놀랐잖아.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 아, 여보, 나 배고파. 밥 좀 줘. 그이는 정말로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위에 눌렸거나 악몽을 꾸고 난리를. 친구라 생각했었지만 매일 밤마다 악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난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했지만 매일 귓가에 굵고 무서운 음성이 들리고 있다고 했어요. 야밤뿐만 아니라 때때로 환청이 들려 괴롭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혼자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왔지만 나아지는 효과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많이 심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몇 번 그러다 말겠지 하고 나은 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헛소리를 시작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있던 저에게 다그치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아까 그 남자를 알아? 우리 회사 앞에서 포옹하고 있던 남자가 누구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당신 회사 앞에 갔을 때 다른 남자를 안 만났다고. 여보, 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거짓말 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창가에서 당신의 사진까지 찍었다고. 너가 뭘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럼 사진을 봐봐. 남편은 핸드폰을 꺼내 확인해봤지만 그 사진이 없었어.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어. 뭐지? 분명 내가 죽었는데. 여보, 나 몸살 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 그리고 바람 피우려면 몰래 어디를 가겠어? 당신 회사 앞이 아니라. 여보, 당신은 환청을 듣고 헛된 것을 보고 있어. 아, 아마도 제가 미쳤나 봐. 어떻게 당신을 의심할 수 있을까? 여보, 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매일 환청에 시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망상까지 하는 나. 제대로 미쳤나 봐.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보, 내일 나랑 함께 병원에 가자. 지금 가는 병원이 아닌 다른 정신과 병원으로 말이야.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고 저를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는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남편의 아내니까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다른 정신과 병원으로 데려가서 의사분들께 상황을 설명했더니 아마도 조현병으로 의심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 개인 병원은 말고 큰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덧붙였다. 그래서 남편은 크게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렸다. 여보,
나 미친 거 맞았어? 제정신이 아닌 놈이었다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당신 미치지 않았어. 그냥 감기처럼 마음의 병이 생긴 거야.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상담 받아보고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여보? 나 무서워. 남편은 저에게 안기며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싫다며 오열했다. 저는 등을 토닥여주며 괜찮다고, 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어요. 이 일을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될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에서 남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진작부터 알고 계셔서 이런 날이 올 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처음 사실을 듣자마자 혼절하셨습니다. 자신의 건강한 아들이 조현병에 걸렸다고 하니 상심이 굉장히 컸지요. 시어머니가 진정하자 남편이 자세한 증상을 들려드렸어요. 환청과 망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시부모님은 하루빨리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해야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제 생각과 같아서 천만다행이었어요. 만일 남편이 정상인이 치료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된 적도 있었죠. 그래서 남편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며 시부모님과 함께 저를 따라 의정부에 있는 정신병원으로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은 제 증상을 종합하여 조현병 초기 단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셔서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입원 기간에 대해 질문했더니 의사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이후로는 평생 정신병원에서 입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몇 년 동안 태어나지 못하고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시부모님께서는 가슴을 움켜쥐고 한탄하셨죠. 하나뿐인 아들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리셨죠. 저 또한 남편이 조현병에 걸린 것이 제 잘못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파서 쓰였습니다. 남편은 이번 상황이 무서울 거라 했지만 병이 나아지기를 희망한다면 입원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보, 아버지 어머니, 저가 입원할 거예요. 서류에 서명해 주세요. 당신 괜찮을까요? 여보, 내가 매주 면회 시간에 맞춰 찾아갈게요. 아니야, 당신이 면회 오기 전에 나아져서 나갈 거야. 나 강한 놈인 거 당신도 아시잖아, 아버지. 어머니, 저는 빨리 회복하여 효도하겠습니다. 남편은 큰 목소리로 자신감 있게 병을 이겨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환자복을 입은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병실로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프라이버시와 병원 규칙이 있기 때문에 휴게실과 면회실 외에는 접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회를 하루 전에 꼭 병원에 연락하여 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가 약에 취하여 잠들었거나 제정신을 차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면회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치료 시간을 늦추겠다고 하더군요. 정신병원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출입도 자유롭지 못했고 면회도 정해진 시간과 사전 예약이 없으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왔더니 공허하고 슬프고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이 저와 남편에게 생겼는지 하늘을 원망했고 세상 사람들이 미워지더라고요. 저는 일주일 뒤에 남편에게 면회를 가려고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찾아갔더니 창백해진 남편이 면회실로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것 같다며 환청과 망상이 가끔씩 찾아와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여보, 아무래도 장기 입원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랑 간호사 말을 들어보니까 조현병은 쉽고 빨리 낫는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이번에 여기 환자 중에 조현병 환자들도 여럿 있었어요. 저는 맨정신일 때 그들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다들 처음에는 제가 금세 나가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말은 듣지 말고 당신만 신경을 써주세요.
당신은 강하고 용감한 분이니까 그런 조현병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면 좋겠습니다. 여보, 오는 길이 멀었지만 당신이 와서 기쁘긴 한데 만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내 얼굴을 보는 게 싫어서라는 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얼마나 입원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내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뭐야? 뭐 그래서 나를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는 말이야? 난 죽으면 죽었지만 당신을 버리고는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또 이런 말을 하면 나도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 버릴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킥킥하 웃으며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너무 자주 오지 말고 가끔씩만 오라고 말했어.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어. 일주일에 한 번씩만 보는 것도 너무 억울하고 가슴 아파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2달 동안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신병원에 면회를 갔어.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는 것 같았어요. 마일스도 급격히 줄었고 행동하는 것도 많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남편의 상태를 물었는데 정신병은 아무리 약물 치료를 열심히 한다 해도 빨리 나아질 수 없다고 거듭 설명했다고 합니다.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렇게 완치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로 돌아올 때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연애 5년을 하고 결혼 3년을 함께 했는데 그가 아프지 않도록 잘해야 했지만 미안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나고 시부모님이 저와 같이 남편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부모님은 아직 남편을 만나기에 용기를 내지 못하셔서 면회를 미뤄왔는데 이번에는 저를 따라와 주시겠다며 차에 오르셨습니다. 면회실로 들어온 남편이 있었는데 남자 간호사가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이가 돌발 행동을 시작했다며 제압할 상황이 닥칠지 모르니까 남편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부모님은 남편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미안하다, 우리 아들 하시면서 특별한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 얼굴을 오래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눈빛이 이상해 보였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선한 눈빛이었는데 사나운 맹수처럼 돌변해 있더라고요. 잠시 후 그이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시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이지. 매일 내 귀에 대고 헛소리만 늘어놓는 악마 놈 말이야. 당신 목소리 들으니 이제야 알겠네. 적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더니 바로 당신이 그 악마였어. 저는 너무 당황하여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절해서 쓰러지셨고 멱살에 잡힌 시아버지는 빠져나오지 못하자 건장한 남자 간호사가 그에게로 달려와서 뜯어 말랐습니다. 그리고 진정제를 주사하고 병실로 데려갔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면회실에서 저와 시부모님은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정신병은 나아지고 나빠지는 과정을 계속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완치될 수 있는지 확답드리지 못하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한 번 더 가슴이 무너지셨고 충격으로 인해 한참 동안 앉아있는 시간을 갖고 기운을 내어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말씀이 있어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따뜻한 차를 내어 두 분께 전해드렸고 시어머니는 차 한 모금을 마신 후 말을 꺼내셨습니다. 방금 내 아들을 보니 정말로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해. 심해진 초염병은 무서운 병이라고 했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시아버지가 멱살을 잡고 폐악질하는 남편을 보니 이것은 보통이 아니란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입원 치료를 받으면 상태가 호전되고 나아질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보인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해요. 아휴, 우리 며느리가 생각이 이렇게 깊다니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아이에게 임신을 권했던 것이 참으로 부끄러워져요. 새 아이가 이제서야 하는 말이긴 하지만 내가 모진 태도를 보이던 것을 잊어야겠어요.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는지 갑자기 사과를 하셨어요.
저는 다 괜찮다고 진정하고 쉬라고 말해드렸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뜨거운 한숨을 아주 길게 쉬었습니다. 말을 꺼내야겠어요. 아가가 아들을 오늘 보러 왔는데 그래서 뭔가를 느꼈어요. 새로운 너를 내려놔야 할 것과 더불어 의자는 언제 완벽히 치유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게 달려들어야 한다는 걸 보고 그 느낌이 들었어요. 부모로서 우리는 끝까지 안아주면서 나아가야겠지만 너는 아직 젊고 아름다운 아이니까 헤어지는 것도 고려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해봐. 내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고 내 미래를 생각하고 대답해. 아버지가 이혼할 거라고요?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는 게 옳은 결정이 될지요? 저희는 연애한 지 8년 됐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이후를 계속 함께 할 거예요. 아가, 너도 봤잖아. 우리는 당신이 새로운 삶을 살길 바란다. 그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일 거라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그만 짐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겨우 3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코 이혼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시부모님은 생각해보라는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는데 나는 생각을 하나 마나 남편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괜찮은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어요. 그는 내 멱살을 잡고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했었습니다. 무섭긴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간 다 나아질 거라고 믿고 굳은 마음으로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해가 한번 바뀌니 저도 힘들어지더군요. 거의 매주 남편을 찾아갔는데 항상 기운이 빠진 채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정신병원에 가다 보니 저마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은 1년이면 오래 버틴다며 그만 남편을 놔주고 제 살 길을 찾으라고 여러 번 설득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려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병원에 찾았는데 남편이 제 두 손을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이젠 그만 와. 나도 이제 힘들다. 당신한테 추한 모습 그만 보이고 싶어. 나 당신한테 남자로 남고 싶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난 괜찮다고 했잖아. 10년이고 100년이고 기다리겠다고. 당신이 건강하게 나을 때까지 참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더니 그이가 고개를 흔들면서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어. 내 변호사한테는 다 말해놨어. 큰 사정이 있으면 본인 없이 합의 이혼 판결 받는 건 어렵지 않다더라. 여보, 이제 그만 날 놔줘. 당신이 이러면 나랑 헤어지고 평생 여기서 살 생각이 있어. 여보, 나 당신한테 남자라도 안고 싶어. 그 말 진심이야. 이제 그만, 당신은 인생을 살아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재혼도 하고 말이야. 이 나쁜 놈, 그래, 당신이랑 이혼해서 훤칠한 남자 만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시기가 된 것 같나요? 저는 분노에 가득 차 그렇게 대답했지만 이혼을 원했던 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작성한 이혼 서류를 들고 왔어요. 부모님을 찾아가 이혼을 하려는 의사를 표명했더니 잘 선택했다며 이제 정신병원에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에 대해 언급했지만 한 푼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픈 남편을 버린 제가 위자료를 받을 자격이 있겠느냐며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고 나와 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남편의 변호사를 만나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합의 이혼 판결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남편과 이별하고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잠시 단절된 후 몇 군데의 이력서를 제출했더니 바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취직을 하게 되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작게나마 성의를 주신 3천만 원으로 전세 빌라를 구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직장과 집을 오가며 살다가 남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이혼한 전 남편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을 재미없이 보내고 있던 와중에 전 남편이 생각나 여전히 면회를 원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말했지만 걱정이 되고 보고 싶어서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남편이 다른 병원에 있어서 이동했던 곳이 어떤 병원인지 알려줄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댁에 연락을 드렸는데 번호가 바뀌어 있었고 시부모님도 이사를 하셔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남편과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처분했는지 그 자리에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시부모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을 잊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직 가족을 가진 가정을 꾸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혼을 해서 혼자인 채 30대 중반이어서 재혼이 가능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회사 선배가 제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한 남성이며 제 나이보다 2살 많지 않다고 해서 마음이 끌렸어요.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니 정말 멋지고 잘생긴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배려심과 매너가 돋보이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다행히 그 남자도 저를 좋아해 주시고 애프터를 신청했어요. 우리 둘은 2번 더 만나 여러 대화를 나눈 끝에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했어요. 그 후 1년 동안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사랑했답니다. 그는 이제 때가 됐다 며 나에게 청혼을 해주었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남자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양가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부모님은 이제야 제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한다는 것에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전 남편을 잊지 못하고 쓸쓸하게 살아가는데 이제야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예비 시댁에 가게 되었을 때 시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처럼 환대해 주셨습니다. 또한 놀라운 인연을 만나게 되었어요. 제 예비 남편의 여동생이 중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전학을 가게 되며 연락이 끊긴 후에 우연히 시누이로서 제 엄마와 나를 제외한 사이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맞다타의 의미에서 팔짝 뛰면서 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하지 못했으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던 중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이가 내 옆에 앉아 있더군요. 이런 만남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희 오빠가 와서 우리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지? 이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남편이라니. 그래, 오빠는 나에게 한 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는 코찔찔한 놈이었지만 지금은 꽤 봐줄만하다. 봐줄만하다니. 이렇게 완벽한 남자가 세상 어디에 또 있을 것 같아.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여자들이 줄 서게 생기지 않았겠어. 나 제대로 봄을 잡은 것 같아. 저와 시누이가 호들갑을 떨자 시부모님은 귀엽게 봐주셨고 남편은 묵묵히 바라만 봤어요. 제가 시누이 친구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는 처음 봤을 때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난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야. 당신이 날 언제 알아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모르더라. 뭐, 오빠는 그런 걸 진작 말해줬어야지. 그럼 서연이 더 빨리 만났을 거 아니야? 앞으로 평생 함께 살아야 하는데 조금 늦게 만나도 괜찮아요. 어쨌든 김서연 씨를 너의 친구로 소개했고 내 마누라에게 투정하지 마세요. 꼼짝마로 새로운 언니로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해요. 알겠어요, 아버지.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를 돌보는 것을 보니 아들을 키워도 소용이 없다는 속담 말이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대화는 끊임없고 이렇게 말이 물결처럼 이어져 하나의 구실을 이루며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하튼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치르고 신부와 신혼집을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구경 중에 과거 남편과 함께 살았던 아파트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갑자기 정신병원에 있는 전 남편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급격하게 기분이 다운되었고 새 남편은 왜 그런지 물었지만 솔직하게 대답하는 걸 꺼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의 생각은 오래도록 계속되었어요.
잘못한 것은 없지만 계속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죠. 신우이와 카페에서 만났는데 내가 우울한 얼굴을 하고 있자니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야, 박윤정, 너 결혼할 여자가 왜 그렇게 우울한 거야? 설마 전 남편 생각이라도 하는 거야? 그 말에 맞아서 신우이는 농담으로 한 말인데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고 계속 이야기했다. 자세한 이유를 묻힐 때 사실대로 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된 사실과 이를 문제 삼아 이혼한 사실을 말했어요. 신우이는 저를 위로하듯 어깨를 쓸어만지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기집애를 꽤 힘들게 살아왔다는 게 너무 대단해. 아, 그렇게 큰일을 겪고도 이렇게 힘내서 살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대견하다, 윤정아. 하지만 내 전 남편이 널 잊어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잊어버리자. 그래야지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 오빠가 많이 사랑해줄 텐데. 깨끗하게 잊어버려. 혹시 핸드폰에 내 전 남편 사진이 있는 건 아니지? 내가 핸드폰을 정리하지 않아서 아직 남아있겠다. 지금 바로 지워야겠어. 그래, 다 지워버리고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전 남편의 얼굴이나 한 번만 좀 볼까? 우리 오빠와 닮은 점이 있는지 봐줄게. 나는 거리낌 없이 전 남편의 사진을 지우기 전에 신우이에게 보여줬어. 그러자 신우이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 어이, 이 사람이 너 전 남편이라고 정신병원에 있는 거 맞아. 그런데 내 말 틀린 게 아닐까? 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틀렸다니? 알아듣게 말해봐. 너 전 남편 맞아. 내 딸 친구의 학부모야. 나랑 같은 유치원 학부모라고. 에이, 그럴 리가 있어. 내 딸이 5살인데 어떻게 내 딸의 친구의 학부모가 되냐고? 나랑 이혼한 게 3년 전이고 그때부터 계속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내 남편과 내 딸이 같은 반에 있어. 그래서 아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한데 정신병원에 다시 찾아갔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그럼 이전에 이미 나온 걸까? 아니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내 전 남편은 그렇게 빨리 치료될 리가 없다고 의사 선생님도 완치가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했어. 아마 서현이가 너를 다른 사람과 헷갈린 것 같아. 그래서 신우이가 답답하다며 나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 그럼 나랑 같이 가서 확인해보면 되지. 내 딸 데리러 유치원 앞에 가면 그 남자도 항상 나와 있었다고. 직접 확인해보면 그 전 남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어. 너무 똑같아. 확신할 수 있어. 그래서 나 시력 2.0의 눈썰미도 좋거든. 다음 주 평일에 나랑 같이 유치원 앞에 가보자. 신우이 말을 듣고 그러겠다고 했는데, 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전남편이 없었습니다. 5살짜리 애가 있는 것만으로도 불가능했기에요. 그래도 송님처럼 차별해가지고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와 약속한 날짜가 다가와 나가봤는데 신우이가 새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니 신우이가 모든 사실을 말한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미리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말하면서 오늘은 혹시나 제가 전 남편과 눈을 맞아 도망갈까 봐 따라 나왔다고 했다고 해요. 자기야. 난 괜찮아. 당신 전 남편이든 아니든 그 남자랑 괜히 엮일까봐 걱정돼서 따라 나온 거야? 오빠, 진작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오빠는 전초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는데 그렇게 큰일 당했으면 나도 말하지 못했을 거야. 윤정이네 마음 다 이해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자, 그럼 그 멋있게 생긴 놈 기다려볼까? 우리 3사람은 신우이 딸 유치원입니다. 정문 앞에서 그 남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멀리서 보이는 실루엣이 전 남편과 매우 흡사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저기, 오는 거 보니까 너, 조현병 전 남편이야. 그 남자가 점점 가까워질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전 남편이었어요. 진짜 맞았구나.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전남편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네. 그때 저는 그가 내 전남편,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있어야 할 그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너, 당신이야. 윤정이야. 여기를 어떻게, 그런데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왜 당신한테 5살 딸이 있는 거지요? 나랑 3년 전에 이혼한 거야? 오해하지 말아줘. 의사라서 퇴원하고 재혼했어. 아이가 있는 이혼 여성과 재혼했다고 들었어. 내 친구가 말한 거지만 너와 판박이라고 부르는 게 비슷한 얼굴을 가졌다고 하더라. 네가 아버지인 걸 한눈에 알 수 있는 거라고 했어. 솔직하게 말해야 해. 내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는 거야. 네가 한 일에 대해 대강 감이 잡혀. 내게 속은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 더 자세히 설명해줘. 전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다른 곳에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어. 앞에는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고 또한 자기 아들이 보게 될 때 놀랄 것이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는 전 남편과 조금 떨어진 유치원에서 아파트 골목에 서서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경고했더니 그 사람은 바로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부터 꿀을 흘리며 여보, 아니, 윤정아, 미안해. 처음부터 소개할 생각은 아니었어.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 그래, 임신이 시작이었어. 윤정이, 내가 3년 이상 임신하지 못하니까 엄마 아버지가 너랑 헤어지라고 하셨어. 그래서 난 안 된다고 했지. 널 사랑하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애 없는 결혼 생활을 시키셨고요. 만약 계속한다면 집을 나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업도 못하게 하고 재산도 물려주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일단 다른 여자를 만나보라고 선을 보게 했어요. 엄마는 그 여자도 임신 못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연애를 하면서 임신시켜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당신에게 몰래 그 여자와 사귀었어요.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고 말했던 시기가 바람을 피우던 때였어요. 당신이 날 밖으로 돌리더라도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엄마가 계획한 일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여자가 임신하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이제 모두 됐다면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진실을 밝히고 있었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들어 물었습니다. 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시부모님의 의지대로 시바지를 보내 연애를 했다. 그러나 그 시바진 여자가 임신했다. 그럼 그때 사실을 말해서 내게 이혼하면 되지 않았을까? 왜 조현병을 연기했던 거야? 왜 그런 미친 짓을 했던 거야? 위자료 때문이었어. 당신과 함께 3년 이상을 살았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30% 내야 한다고 한다. 내 재산이 수십억이 되었으니 최소 10억 이상의 돈을 너에게 주어야 했어. 나는 그 돈을 주고 이혼하려 했지만 부모님은 엄하셔서 돈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 그럼 이렇게 말하겠다. 자기들이 있는 계획대로 날 조현병 환자로 연기시킨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도 알고 계시는 이야기네. 윤정이, 내가 스스로 위자료를 받지 않고 합의 이혼하고 떠난 거지. 그래서 위자료 10억을 주기 아까워서 가족들이 단체로 사기를 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 명을 속이려고 여럿이 난리를 부른 것이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정신병원에 이상한 것이 생각났어. 면회에 대한 예약 전화가 없으면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 당신에게 면회가 있을 걸 미리 알리고 병원으로 불러온 거겠지. 난 그것도 몰랐고 순진하게 속았네. 악마 목소리가 들리듯 날 치료하던 적이 있었을 때 가슴이 쑥 빠지고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사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나쁜 놈, 넌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 전 남편이 제가 경고하자 얼마든지 구걸하고 빌며
제발 모든 것을 숨겨주세요. 라며 요구했을 때 처자식과 조용히 살던데 괜히 신고하거나 난리를 피우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겠다고 했습니다. 원하는 합의금을 언급하면서 협상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기가 차서 입을 다물며 한숨 내쉬었죠. 그때 새 남편이 마침내 전 남편의 얼굴을 세차게 때려버렸어요. 저를 속이고 사기치려던 놈을 눈앞에서 처벌받았습니다. 확인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이성을 잃고 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사정없이 주먹을 날렸어요. 저와 시누이는 새 남편을 말리려고 끌어안고 당겼습니다. 겨우 그 일을 전 남편에서 떨어뜨렸어요. 이런 자식은 쓴맛을 보여줘야 해. 내가 오늘 저놈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이 말리자 그러더군요. 이러지 마. 이런 자식은 때릴 가치도 없어. 당신 손을 더럽힐 필요가 없다고. 그만 가자. 모든 진실을 들은 후에 일단 돌아가자고 나는 등을 돌리고 떠나려고 했을 때 전 남편이 다시 구걸했어요. 윤정아, 제발 아무 짓도 하지 말아줘. 나도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단 말이야. 나 5살 난 아이 아빠야. 당신은 미쳤어. 너 지금 끝장이야. 나랑 너 부모님은 이 사태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당연한 벌을 받게 해줄 거라고 말해 놓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떠났어. 시누이는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가야 해서 유치원에 들렀다가 돌아왔다 해. 새 남편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변호사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잘 아는 검찰과 경찰들에게 사안을 자세히 설명하여 조사하고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어. 남편이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업가인지라 그런지 공무원들이 빠르게 움직이더라고. 정신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해를 입은 나도 진술을 솔직하게 했었어. 자백을 하지 않으면 형량이 더 커진다고 하더니 진레와 먹고 시부모님과 전 남편과 공모한 사실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영장을 발부했고 형사들이 시부모 집을 들이닥쳤어요. 그날은 저와 남편이 경찰을 따라붙어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윽고 쇠고랑을 차고 나오는 시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편안하게 먹고 살았는지 살이 뭉게뭉게 찌그러졌더라고요. 남편은 두 사람이 경찰차에 오르기 전 잠시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욕을 하라도 한마디 해보라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시부모 앞에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나요? 제가 임신을 못해서 그러면 그냥 이혼을 해야 한다는 건 왜 그런 건가요? 그러면서 사람을 처절하게 만드는 미친 짓을 왜 하나요? 제가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아시나요? 매일 정신병원에서 힘들어하는데 그동안은 당신들 아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고요. 분개한 목소리로 말씀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년한테 피 같은 돈을 주면서 이혼을 시켜야 하겠냐? 몇명포섭해서 몇 푼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말이야. 임신이라는 돈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 너희들은 사람도 아니야. 감옥에 가서 살아남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서 썩어버려. 이 추악한 짐승들아. 저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정강이를 제 뾰족한 구두로 한 번씩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이 경찰 앞에서 뺨을 때리면 곤란하니까 정강이를 밟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뾰족한 구두를 준비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씩 맞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다리가 아파 앞으로 굽혀져서 무릎을 꿇은 자세가 되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아서 주먹으로 꿀밤을 한 번씩 강하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아픔을 토로하는 시부모의 목소리를 듣고 온 경찰들이 다가와 저를 말리게 되었고 두 분은 경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과 신병원 의사, 간호사들도 철창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얼마 뒤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사기쳤던 자들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시부모와 전 남편은 제게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시부모와 전 남편은 각각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제게 지불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모든 가족들이 감옥에 갇히는 일로부터 내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고통스럽게 보낸 것에 비하면 그 금액은 부족하지만 만족하며 이를 통해 복수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결해준 남편과 재혼식을 올렸고 저희 두 사람은 발리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거기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허니문을 다녀온 후에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혼집에서 4주 만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전 남편과는 3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현재의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 세상에 인연이 정해져 있다는 말이 실감됩니다. 지금은 2023년 5월이고 남편, 귀엽고 예쁜 딸 아이와 함께 한 식구로 살고 있습니다. 시누이와 양가 부모님도 매일 가정을 아껴주시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과거 생각에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이 글이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전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함께 보다 평화롭게 잘 이해하고 싶습니다. 완전히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희 모두의 많은 응원 댓글을 부탁드릴게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날들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